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회복지 실천 모델 중요하고, 요 구분 잘하고, 시험 잘 나오는 파트다. 구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거 잠시 정리하면, 일단 정신분석, 혹은 정신역동 이론, 혹은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리치몬드의 진단 이론이다. 그리고 이 진단 이론에 반대하면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기능주의 이론이다. 그리고 이 진단 이론과 기능주의 이론을 어느 정도 융합해서 제기된 게 문제 해결.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이고, 그래서 우리 4P 공부했었죠. 두 개의 2P 나중에 이제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태 체계적인 관점이 좀 들어가면 콤트와 갤러웨이의 문제 해결 과정 모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게 이런 또 하나의 흐름이 있고, 또 하나의 흐름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심리사회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델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심리사회 모델.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이제 이게 심리는, 여기서 심리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에 대한 접근, 클라이언트의 개별성에 대한 접근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인지행동 이론이라는 것은, 자, 알면,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행동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앨리스의 ABC 모델이나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 외에 또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모델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뭐 어떤 게 있냐면, 자, 오늘 공부할 것은, 자, 과제 중심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 이라는 게 있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좀 필기를 하셔야 돼요. 필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필기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 있죠. 이름 비슷하죠, 그렇죠? 자, 이 문제 해결 모델과 어떤 스텟이라고 하는 사람의 과업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자, 과업에 대한 개념. 라는 개념이 이제 합쳐지면서, 자, 나왔고, 자, 일단 과제 중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특징이 한 5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제 중심 모델. 자, 일단 과제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자,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과제, 일반적 과제, 조작적 과제. 자,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과제로 삼아야 될 것은 일반적인 게 있고 조작적인 게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방향, 이 제시될 때 우리는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치료가 필요했을 때 치료를 해야 한다. 치료를 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일반적 과제를 의미하는 거고, 조작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양적 연구에서도 사실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조작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항상 측정 가능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측정 가능한 일반적인 과제가 섰죠. 그럼 그 일반적인 과제를, 즉 해결 방향이 제시가 되었으면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이 있겠죠. 그 과제들은 반드시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측정 가능한 자,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활동을 우리가 조작적 과제라고 얘기합니다. 조작적 과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도박 중독에 관련한 사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도박 중독의 과제, 도박 중독, 우리 클라이언트가 도박 중독이야. 그러면 과제는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건데, 자,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과제라고 한다면 도박 중독에 벗어나기 위해서 뭐 어떤 취미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다른 취미를 일주일에 몇 번 정도씩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측정 가능하죠. 그리고 뭐 어떤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모임에 일주일에 뭐 한 번씩 갖는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 뭐 등등 이런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활동들이 나왔을 때 그런 걸 조작적 과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과제 중심 모델로 가서요. 이 과제 중심 모델의 첫 번째 특징은 단기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 모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신분석이나 정신역동이론이나 정신분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제 중심 모델 같은 경우는 단기예요. 그래서 보통 8회에서 12회 정도의 프로그램을 마련을 합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8회에서 12주, 즉 두 달 또는 3달 동안에 집중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과는 좀 다르게 과거보다는 현재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자, 오늘 도박을 하러 갔냐 안 갔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면접을 할 때는 다양한 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일생에 대해서 서로 묻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도박 문제가 언제 시작이 됐고 어떤 과정으로 발전해 왔는지 딱 초점을 잡고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초점화된 면접이라고 얘기하죠. 초점화된 면접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단기에 해결을 해야 되니까 목표도 평생 도박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 기간 동안 도박 중독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또 그 기간 안에는 도박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박하지 않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하는 어떤 제한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요 안에 끝내려면 사정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신속한 사정이 진행돼야 됩니다. 장기적인 사정이 반복되는 사정이 아니라 신속하게 사정하고 바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 중심 모델은 구조화된 접근을 합니다. 구조화된 접근. 자,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일단 경험적 자료, 추측이나 예측, 예상, 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경험적 자료도 마찬가지 뜻이에요. 측정 가능한 자료를 우리가 경험적 자료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경험한 자료가 아니라 경험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경험적 자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적 자료, 어떤 우리가 뭐 집단으로 간다면 뭐 소시오메트리 같은 걸 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측정을 해서 그 나온 그런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딱 이 과제 중심의 모델에서는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표적 문제를 규명합니다. 문제가 뭐다? 당신은 도박이 문제다.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될 표적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자, 바로 이제 실행한다는 건 개입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종결합니다. 이렇게 딱 구조화된 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이런 단기적인 모델의 프로그램에 스스로 참여하고자 결정을 해야 돼요. 또 표적 문제를 규명할 때도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나는 도박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저는 도박 중독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못 받는 거야. 이런 모델, 이 프로그램에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문제 규명 시 클라이언트의 결정권을 강조하고 또 실행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게끔 클라이언트 스스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참여를 해야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이런 과제 중심 모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모델은 과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제를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 되게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몇 달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표적 문제를 정확하게 딱 찍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과제 중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생태 체계 이론에 대한 좀 영향을 받아서 환경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환경 대한 개입도 강조합니다. 자, 이 얘기는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환경 속의 인간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까지도 고려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자, 과제 중심 모델은 단선적 접근을 한다. 그러면 X예요, X. 단선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집중하는 거고, 다각적 접근을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환경의 개입까지도 강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해당되는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가족의 도움이라든가 회사의 도움이라든가 자, 사회복지사의 원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동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요게 이제 개입을 할 때 개입의 책무성, 다른 말로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개입을 할 때 그냥 개입하지 않고요. 개입을 할 때 항상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일하다 보면 계속 기록해야 돼요. 오늘 뭐 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상태가 어땠고, 이런 거 기록하죠. 그 다음에 기록하면서 중간중간 모니터링 하죠. 그쵸? 모니터링 하고, 그 다음에 일이 끝나면 다음 일 시작하나요? 평가하지, 평가. 자, 해당 과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개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책임성을 갖고 하는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다섯 가지가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책에는 없지만, 또 하나 봐야 될 게, 위기 개입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위기 개입 모델. 자, 위기 개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모델일까, 장기 모델일까? 단기일 수밖에 없겠지. 일단 어떤 위기 상황이야. 근데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위기 개입 모델은 여러분 단기 모델입니다.
단기 모델인데,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위기 모델에서는 이 위기가 뭐냐? 위기가 뭐냐?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위기는 사건 자체보다 자,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사건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현실에 기초한 개념입니다. 자, 이 얘기는 초점을 어디다 맞춘다는 거냐면 위기에 대응하는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의 행동?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란이라는 사람의 자, 골란. 영어 이름 써둬야 돼요. 자, 골란이라는 사람의 위기 발달 단계라는 이론이 있어요. 위기 발달 단계. 자, 위기 발달 단계 어떻게 되냐면, 자, 위험 사건이 있고요. 그것이 취약 상태를 불러오고, 자, 이 취약 상태에서 자, 촉발 요인이 발생하고요. 그랬을 때 실제 위기 상태가 찾아오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나온다. 자, 뭘로 할까? 뭘로 할까요? 실직을 했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잘렸어. 이런 것을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외부적 스트레스. 여러분, 회사에 잘린 사람이 다 위기입니까? 다 내가 위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진 않죠.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잘려서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라고 해서 뭐 창업을 해서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회사라는 것이 내가 평생 직장인가? 다른 회사도 가면 되는 거지. 이 회사에서 꼭 일하라는 법은 없잖아. 이번 기회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회사 잘 됐다. 내가 지금 몸도 마음도 굉장히 피곤했었는데 일단 좀 쉬자. 실업급여 같은 거 받으면서 일단 좀 쉬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위기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외부의 스트레스가 왔다고 해서 모두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기 개입 모델에서는 실직 그 자체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직을 받아들이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현실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실직이라고 하는 위기에 대응하는 클라이언트의 행동이 어떠느냐. 맨날 집에 박혀가지고 왜 내가 회사에 잘렸을까 열받네 이러면서 술만 마시고 있는지, 아니면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도박을 하는지, 이런 게 문제라는 거지. 이런 게 문제라는 거지. 위기 그 자체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에 잘렸어.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다 출근 안 하니까 어떤 생활의 불균형이 찾아옵니다. 상태가 돼요.
그러면 반드시 촉발 요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촉발.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잘렸어.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 취직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신세한탄만 하고 있었어. 그러던 차에 이혼을 했네. 그런 게 이제 촉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안 좋은 일에서 그 안에 빠지게 되면 우리 사자성어에도 설상가상 있죠. 설상가상. 항상 안 좋은 일은 하나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촉발 요인이 터졌을 때, 이제 실제 위기 상태가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 위기 상태가. 이때는 극심한 정서적 혼란 상태에 이제 들어갑니다.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분노가 극에 달하죠. 나를 자른 회사도, 날 떠난 배우자도, 밉죠.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렇죠. 그리고 인생 자체가 되게 절망 상태에 빠져요. 죽고 싶다. 그리고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돈 상태입니다. 자, 요런 게 실제 위기 상태라는 거야. 개입은 요런 때 이루어지는 거야. 실제 위기 상태에 개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업했다고 다 개입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요런 상태. 이것을 실제 위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때 이제 위기 개입 모델에서는 개입이 등장하는 거죠. 이때. 자, 그러면서 회사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혼한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직 상태라는 거, 이혼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수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딱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용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려요. 수용하게 됩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보다 열심히 산다든지, 아니면 뭐, 사실 여러분 이혼했다가 재결합하는 커플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재결합을 한다든지 등등, 뭐 새로운 행동 유형을 찾기 시작하죠. 그쵸? 자, 요런 단계를 거친다라고 골란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위기 개입 모델에서 말하는 위기 개입 단계가 있어요. 단계. 두 번째 단계. 자, 이건 좀 간단해요. 자, 사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자, 개입하고, 종결해 버립니다. 간단하죠?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고.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뭐가 없어요, 여러분? 접수하고 뭐 이렇게 사전에 알아보고 막 이런 단계 없죠. 왜? 위기 상황인데 뭘 접수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빨리 파악해서 계획 잡아가지고 개입을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 짧습니다. 위기 개입은. 그렇죠? 여기 사정서부터 개입까지의 단계가 엄청 짧겠죠. 개입은 좀 오래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계는 짧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서 얘기한 5단계 중에서 맨 앞 단계 같은 건 사라진다는 거야. 사정부터 시작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게 이제 위기개입 모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배우긴 했는데 간단하게 또 뭐가 있냐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독자적인 모델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모델에 영향을 끼쳤고 또 여러 모델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모델인데 만들어진 하나의 모델인데 시종일관 클라이언트 중심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모델도 우리가 방금 봤었던 과제 해결 모델 같은 경우에도 클라이언트 중심성을 강조하잖아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성을 강조하는데 이런 것을 좀 특별하게 강조하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칼 로저스의 인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본주의.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이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클라이언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중심에 두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비지시적. 자, 지시하지 않는다는 거. 비지시적 치료 모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정신분석 이론과의 차이점이에요.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직적 관계에서 환자로 보고 막 지시하잖아. 근데 이거는 지시하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시하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자, 어느 한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한 클라이언트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의 질에 달려있다. 관계의 질이 어떠냐, 이런 것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이거 뭐 안 찍을게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내가 약어로 쓰는 거니까.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요 상호 간의 관계의 질에 따라 사회복지 실천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성공이란 뭘 의미하냐면,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됐다. 는 단순한 그 관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자,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혹은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나 성장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봐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 다른 이론하고 모델하고.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본다. 두 번째, 사회복지 실천이 성공하는 것을 클라이언트의 성장을 중심으로 측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좋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느냐? 다른 말로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조건적이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자, 관심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것을 두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회복지사의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겠죠. 즉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무조건 조건 없이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신뢰가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회복지 실천이
진실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실성. 그거는 사회복지사의 말과 행동과 마음, 즉 감정이 일치해야 되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클라이언트들은 사람은 어떤 동물이냐면, 사람은 다른 동물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언어를 사용한다. 뭐 이런 거 말고라도, 뭐냐면,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마음을 알 수가 있어.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해도, 쟤가 날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너 싫어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감정적인 상태나 결여가 좀 있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나를 진짜 도우려고 하는 건지 이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진실성이에요. 그렇죠? 말은 맨날 네 그러셨어요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게 일치하지 않는다.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따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일치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이게 관계의 질을 결정하니까. 관계의 질이 좋아야 클라이언트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클라이언트가 성장하는 것이 곧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목표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개별적인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진 하나의 모델이다 라기 보기보다는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모델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다른 여러 가지 모델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모델에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뽑아가지고 하나의 모델화 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사실 배웠던 건데 체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또 체계 이론 혹은 체계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크게 4체계, 그러니까 핑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가지를 결합시킨 콤투와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잠깐 끊었다 갈게요. 여기서부터 또 내용이 좀 많아서 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체계 모델까지는 체계 모델이 우리 책에 있긴 있어요. 앞에 있긴 있는데 제가 지금 따로 빼서 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건 따로 좀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두는 게 좋다. 그래, 이게 지금 우리 책에 보니까 앞에도 좀 들어가 있고 뒤에도 좀 섞여 있어. 섞여 있어서 그걸 제가 지금 한데 모아서 모델을 정리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필기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2개 정도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2개 정도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끊었다가 체계 이론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